짐에 걸린 시골 촌놈한텐 막걸리가 딱이지. 손녀의 돌잔치였습니다. 제 얼굴에 막걸리가 튀었습니다. 사위 민준의 목소리는 술에 절어 있었고 그의 눈빛엔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70세, 이름은 강태윤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누구인지. 이 영감탱이가 뭘 안다고 감히 훈계질이야? 민준의 손이 제 어깨를 밀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막아주지 않았습니다. 돌잔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민준의 친구들이 웃으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찍어야겠네. 완전 웃기는데. 제 머리에서 막걸리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딸 수진이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민준아, 그만해. 아빠가 무슨 잘못을. 민준은 수진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닥쳐! 내 애비가 쓸모없으니까 우리가 이 모양인 거야! 하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민망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녀 하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민준의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시골 영감님이 술 좀 맞았다고 뭐 어때요? 민준이도 기분이 안 좋았나 보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정장에 흥건히 젖은 막걸리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왜? 할 말 있어? 뭐 물려줄 거라도 있으면 좀 떠들어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만 보여줄 때가 된 건 아닐까? 30년간 숨겨온 제 정체를, 자산 1200억 규모 KT산업 회장이라는 사실을. 그날 저는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침묵을 끝낼 시간이라고. 저는 30년 전 작은 공장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자산 1200억 규모의 KT산업 회장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가족들에게조차 저는 그냥 시골 할아버지였습니다. 딸 수지는 서울에서 결혼했습니다. 사위 민주는 대기업 과장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장인어른, 뭐 하셨대요? 응, 그냥 농사 좀 지었지. 민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수지는 제게 부탁했습니다. 아빠, 좀 조용히 지내줘. 민준이 체면 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징조들이 보였습니다. 수진의 눈가에 멍이 있었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수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억지스러웠습니다. 민주는 제 앞에서만 공손했습니다. 장인어른, 편하게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뒤돌아서면 달랐습니다. 저 영감 왜 자꾸 와? 돈도 없으면서. 제 비서 박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따님 계좌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갔습니다. 얼마나? 5천만 원입니다. 민준 씨 명의 주식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딸이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한 달 뒤 또 보고가 왔습니다. 또 5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회장님, 이번엔 민준 씨가 고급 외제차를 샀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참았습니다. 명절 때 수진의 손목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수진아, 그거 어쩐 일이야? 아, 요리하다가 데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 붕대 밑으로 멍 자국이 보였습니다. 민주는 그날도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장인어른 건강하시죠? 저는 그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거짓만 가득했습니다. 박 실장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민준 씨가 사채업자를 만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걸 조사해. 하나도 빠짐없이. 손녀 하은이의 돌잔치 날이었습니다. 저는 낡은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30년 된 양복이었지만 제게는 가장 소중한 옷이었습니다. 수진이 결혼할 때 입었던 바로 그 양복이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가족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이게 신부 아버지세요? 옷 좀 보세요. 완전 촌스러운데? 민준의 어머니는 손으로 코를 막는 신용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구석 자리로 갔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민준의 친구들, 회사 동료들, 그리고 그의 친척들까지 모두가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구석에 앉았습니다. 하은이를 안고 웃고 있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잔치가 시작됐습니다. 민준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은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민주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그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민준이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장인어른, 하은이 교육비 좀 보태주실 거죠? 요즘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민준아, 그건 내가 벌어서 해야지. 부모된 사람이 책임져야지. 순간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뭐, 감히 이 영감탱이가?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테이블 위에 막걸리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제 머리 위로 막걸리가 쏟아졌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치매 걸린 시골 촌놈이 주제도 모르고 당신이 뭘 안다고 나한테 훈계질이야? 하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는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민준아, 그만해. 아빠한테 왜 이래? 민준은 수진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닥쳐. 내 애비가 쓸모없으니까 우리가 이 꼴인 거야. 돈 한 푼 없는 주제에 잘난 척은.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양복에 막걸리가 흥건히 젖어들었습니다. 민준의 친구들이 핸드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 대박인데? 이거 SNS에 올려야겠다. 하객들 중 일부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망한 표정으로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민준의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시골 영감님이 술 좀 맞았다고 뭐 어때요? 민준이도 기분이 안 좋았나 보네. 요즘 회사 일이 힘들거든요.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웃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발이 제 배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너 같은 거지가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알아? 수진이 당신 때문에 얼마나 창피해하는지. 발길질이 계속됐습니다. 한 번, 두 번, 갈비뼈 쪽에서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하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이 하은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인내의 끈이 끊어진 것입니다. 민준이 다시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넌 큰 실수를 했어.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실수? 뭐가 실수야, 이 영감아.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저는 똑바로 섰습니다. 이제 그만 보여줄 때가 됐구나. 내가 누군지. 민준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너를 지켜줄게. 아빠가 반드시 지켜줄게.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왔습니다. 갈비뼈 2대에 금이 갔습니다. 최소 3주는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노인분이 이런 충격을 받으시면 위험합니다. 수진이 침대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민준이를 잘못 봤어.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이제 알아야 할 게 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내 통장에서 돈 빠져나간 거 알아?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5천만 원이 벌써 3번째야. 수진아, 1억 5천이야. 수진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민준이가 투자한다고 했어요. 꼭 성공시켜서 갚겠다고. 나만 믿으라고 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의 순진함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밤 박 실장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는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준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대기업 과장이라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3년 전에 횡령 혐의로 해고당했습니다.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고 접대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지금은 무직입니다. 따님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전부 날렸습니다. 박 실장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빚은 얼마나 돼? 2억입니다. 1억은 제2금융권, 나머지 1억은 사채입니다. 이자만 월 500만 원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갚으려고 한 거지? 박 실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회장님,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그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폭행 기록이었습니다. 따님에 대한 폭행 기록이 3건 있습니다. 2년 전 갈비뼈 골절, 1년 전 안면 타박상, 6개월 전 손목 염자. 전부 합의로 무마됐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수진이가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한 게, 요리하다 다쳤다고 한 게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박 실장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보험증권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최근 하은이 명의로 보험을 여러 건 들었습니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까지. 저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사망보험금이 3억입니다. 수익자는 전부 민준 씨 본인입니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손녀의 생명을 담보로 보험을 든 것입니다. 2억 빚에 쪼들리는 사람이 3억짜리 보험을 들었습니다.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모릅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갈비뼈에서 통증이 느껴졌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당장 법무팀을 소집해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장을 준비해. 네, 회장님. 그리고 사채업자들 명단도 확보해. 민준이 만난 사람들 전부 조사해. 알겠습니다. 박 실장이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문득 수진이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아빠, 나 커서 행복한 가정 꾸밀 거야. 행복한 엄마가 될 거야. 어린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던 그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진은 폭력에 시달리고 돈을 빼앗기고 목숨의 위협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알아챘습니다. 딸이 행복하다고 믿었던 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병실로 왔습니다. 아빠, 어제 민준이가 전화했어요. 사과한다고, 술 먹고 실수했다고. 저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눈에는 아직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민준이가 너한테 손댄 거 다 알아.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년 전 갈비뼈 골절, 1년 전 안면 타박상, 6개월 전 손목 염자. 전부 다 알아.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어떻게? 그리고 하은이 이름으로 3억짜리 보험 든 것도 알아.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수익자가 민준이야. 수진아, 위험해.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은이를,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 거야. 너와 하은이를 반드시 지켜줄 거야. 수진이 제 품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딸과 손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일어나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무팀을 움직여. 모든 증거를 확보해. 민준의 횡령 기록, 폭행 기록, 사채 내역, 보험 사기 정황까지 전부. 회장님, 따님이 알게 되면 충격을 받으실 텐데요. 내 딸과 손녀를 지키는 게 먼저야. 더 늦으면 안 돼. 저는 30년간 숨겨왔던 정체를 드러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KT산업 회장 강태윤.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 실장이 다시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더 두꺼워진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는 파일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민준의 횡령 증거가 은행 기록과 함께 정리돼 있었습니다. 3년 전 법인카드 부정사용 내역, 허위 영수증 처리 기록, 회사 자금 횡령 내역까지. 폭행 기록도 완벽했습니다. 병원 진단서, 목격자 진술서, 합의서까지 전부 확보했습니다. 박 실장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사채업자 명단입니다. 민준 씨가 만난 사람들 전부 조사했습니다. 이자가 월 500만 원인데 3개월째 연체 중입니다. 사채업자들이 압박을 넣고 있습니까? 네, 심하게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든 거군요.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보험 사기 정황 자료였습니다. 하은이 명의로 가입한 보험이 총 7건이었습니다. 모두 최근 3개월 사이에 가입한 것들이었습니다. 사망 보험금 총액이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수익자는 전부 민준 본인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제 변호사가 검토했습니다. 횡령, 폭행, 사기 혐의로 기소 가능합니다. 실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노인학대 혐의도 추가해. 돌잔치 사건 말씀이신가요? 그날 CCTV 영상 확보됐어? 네, 호텔 측에서 전부 받았습니다.
폭행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수진에게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저는 수진을 불렀습니다. 하은이는 제 집사가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아빠가 할 말이 있다. 수진은 불안한 표정으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심각해? 수진아, 아빠가 누군지 이제 얘기해야 할 것 같구나. 저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30년간 딸에게조차 보여주지 않았던 그 명함이었습니다. KT산업 대표이사 회장 강태윤. 수진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명함을 들여다보고 저를 보고 다시 명함을 봤습니다. 이게 뭐야? 아빠가 회장?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30년 전 작은 공장에서 시작했어. 지금은 직원 500명, 자산 1200억 규모야. 그럼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왜 시골 할아버지인 척했어?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날 돈이 아니라 아빠로 사랑해주길 바랐어. 그리고 내 남편도 돈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는지 보고 싶었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민준이가 널 어떻게 대했는지 다 알아. 폭행 기록도, 돈 빼돌린 것도, 하은이 보험 든 것도 전부. 수진이 입을 막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제 그만 참아라. 아빠가 지켜줄게. 수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없이 울었습니다. 아빠, 나 너무 무서웠어. 민준이가 점점 이상해졌어. 돈 달라고 하고 화내고 때리고. 나는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회장이 아닌 아빠로서 딸을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게 알았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다 끝낼 거야.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법대로 할 거야. 민준을 고소할 거고 제대로 처벌받게 할 거야. 그날 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민준에 대한 고소장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혐의는 5가지였습니다. 노인학대, 상해, 사기, 횡령, 가정폭력. 회장님, 내일 아침 경찰서에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고소장에 서명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인내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후회 안 하시겠습니까? 제가 후회할 건 민준이가 아니야. 딸을 더 일찍 지켜주지 못한 것, 그게 후회야.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민준은 회사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는 끝까지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무시하고 폭행했던 그 시골 할아버지가 자산 1200억 규모의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수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민준이가 체포됐대. 알아. 아빠가 한 거지? 내가 괜찮다면 끝까지 갈 거야. 수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끝까지 가줘. 나와 하은이를 위해서.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이 드디어 용기를 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경찰이 민준을 체포했습니다. 노인학대, 상해, 사기, 횡령, 가정폭력 혐의였습니다. 유치장에 수감된 민준은 끝까지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그 시골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30년간 숨겨왔던 본 모습으로 들어섰습니다. 민준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장인어른? 왜 그렇게 차려입으셨어요?
판사가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은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박민주는 2023년 11월 12일 피해자 강태윤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돌잔치 현장에서 막걸리를 끼얹고 발로 복부를 수차례 가격하여 갈비뼈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민준이 변호사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검사가 계속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배우자 강수진에게 2년간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했으며 장모의 계좌에서 총 1억 5천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생후 12개월 된 친딸 박하은 명의로 사망보험 7건을 가입하여 보험 사기를 기도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민준이 더듬거렸습니다. 그냥 시골에서 사시는 장인어른인데요. 검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님, 이것은 피해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피해자는 KT산업 강태윤 회장입니다. 자산 1,200억 원 규모의 기업인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뭐라고요? 회장? 그게 무슨 소리예요? 검사가 증거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KT산업 홈페이지, 회장 인사말, 그리고 제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민준은 화면을 보고 저를 보고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이럴 리가. 검사가 계속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치매 걸린 시골 촌놈이라고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거지라고 비하하며 폭행을 가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돌잔치 당일 호텔 CCTV 영상이었습니다. 민준이 저에게 막걸리를 뿌리는 장면, 발로 차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치매 걸린 시골 촌놈한텐 막걸리가 딱이지. 영상 속 민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 같은 거지가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혀를 찼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검사가 다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배우자 강수진에게 2년간 상습 폭행을 가했습니다. 병원 진단서가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갈비뼈 골절, 안면 타박상, 손목 염자. 수진이 입은 상처들이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피고인은 또한 친딸 박하은 명의로 3개월 사이 7건의 사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총 보험금은 3억 2천만 원이며 수익자는 전부 피고인 본인입니다. 민준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보험 가입은 정상적인 재테크 행위일 수 있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채로 2억 원의 빚이 있으며 3개월째 이자를 연체 중입니다. 생후 12개월 영아에게 3억 원이 넘는 사망보험을 든 것은 명백한 보험 사기 기도입니다. 판사가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저는 몰랐습니다. 장인어른이 회장님이신 줄 정말 몰랐습니다. 판사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피고인이 몰랐다는 게 폭행과 학대를 정당화합니까? 민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는 제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분노가 가슴속에서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자네는 내가 누군지보다 내 딸이 누구 딸인지를 먼저 알았어야 했네. 그리고 손녀가 누구 손녀인지도.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네가 내게 한 일은 용서할 수 있어. 나는 늙은이고 참을 수 있으니까.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내 딸을 때린 것, 내 손녀를 위험에 빠뜨린 것, 그건 절대 용서할 수 없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민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민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판사님. 그는 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저한테 가족이 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준 씨, 자네 가족은 자네가 지켜야 했어. 하지만 자넨 그들을 이용하고 해쳤지. 법정을 나서는 제 뒤로 민준의 울부짖음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정 밖에서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준이 수감된 후 수진과 하은이는 제 집으로 왔습니다. 30년간 혼자 살던 집에 딸과 손녀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빠, 집이 정말 크네. 나 여기서 살아도 돼? 당연하지. 이제 이 집이 내 집이야. 수지는 짐을 풀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회사 표창장들, 책상 위의 경영 서적들, 그리고 액자 속 젊은 시절 제 모습. 아빠, 이게 다 진짜였구나.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저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몰라도 괜찮아.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하은이가 거실을 뛰어다녔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손녀의 맑은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하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하은이, 이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 하은이는 제 뺨에 뽀뽀를 했습니다. 그 순간 30년간 쌓였던 외로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첫 주는 조용히 지냈습니다. 수지는 아직 심리적 상처가 깊었습니다. 밤에 악몽을 꾸고 갑작스러운 소리에 움찔했습니다. 아빠, 내가 너무 바보였지? 민준이를 잘못 본 내가. 아니야. 사랑한 건 잘못이 아니야. 잘못은 그 사랑을 이용한 민준이가 한 거지. 수지는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을 위해 최고의 심리 상담사를 섭외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수지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나한테 잘못이 없대. 나는 피해자라고. 맞아. 넌 살아남은 거야.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한 달이 지나자 수진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웃는 법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나 회사 일 배워도 돼? KT 산업 말이야.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거야? 응. 나도 뭔가 해보고 싶어. 더 이상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살고 싶어.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좋아. 천천히 배워보자. 수지는 회사 업무를 하나씩 익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서류 정리부터 시작했습니다. 박 실장이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따님, 이 부분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수지는 열심히 메모하며 배웠습니다. 직원들도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곧 수진의 진심을 알아봤습니다. 회장님 따님이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고생 많으셨나 봐요. 3개월이 지나자 수지는 제법 일을 익혔습니다. 기획안을 직접 작성하고 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아빠,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을 줄 몰랐어. 넌 원래 똑똑한 아이였어.
다만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하은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을 가렸지만 금방 적응했습니다.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회장님, 하은이가 정말 밝은 아이예요.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리고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는 회복력이 빠르다고 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제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민준이는 제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저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선처는 제가 딸을 지켰을 때 이미 한 겁니다. 그때 부인이 어디 계셨습니까? 그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돌잔치 날 부인은 웃으며 구경하고 계셨죠. 제가 막걸리를 뒤집어 쓰고 맞을 때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제가 몰라서. 모르셨다고요? 아들이 장인을 폭행하는 걸 보고도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인, 그날 부인은 선택하신 겁니다. 침묵으로 아들을 편들기로.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빠,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수진아, 용서는 내가 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할 수는 없어. 민주는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매주 한 통씩 사과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하은아, 아빠가 미안해. 수진은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쓰지 않았습니다. 아빠,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괜찮아. 내 마음이 준비됐을 때 하면 돼.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KT산업의 정식 이사가 됐습니다.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수진 이사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수진은 당당하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제가 더 배우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뒤에서 딸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움츠러들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 수진은 당당한 한 명의 경영인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괜찮아. 정말로.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견뎌줘서 고마워. 아빠가 자랑스러워. 수진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아빠, 고마워. 평생 지켜줘서. 아니야. 내가 늦었어. 미안하다. 하은이가 젓가락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저는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도 사랑한다. 우리 하은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30년간 숨기고 살았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회장이 아니라 아빠로, 할아버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수진과 하은이가 있는 이 집이 진짜 제 집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수진은 KT산업의 상무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신뢰를 얻었고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수진이 자신감 있게 보고했습니다. 예전에 움츠러들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잘했어, 수진아.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수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은이는 이제 3살이 됐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씩씩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그래, 우리 하은이가 뭘 잘했는데? 친구랑 나눠 먹었어요. 저는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역시 우리 하은이가 최고야. 하은이는 트라우마 없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회복력이 빠릅니다. 사랑으로 감싸주면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형기의 절반을 채웠습니다. 그는 매달 편지를 보냈습니다.
수진에게, 저에게, 그리고 하은이에게. 수진아, 나 많이 반성했어. 출소하면 제대로 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은아, 아빠가 미안해. 내가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도록 노력할게.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빠, 민준이가 출소하면 어떻게 할까?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야. 아빠는 내 선택을 존중해. 수진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나 아직 모르겠어. 용서할 수 있을지. 하지만 하은이를 위해서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급할 건 없어.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편한 선택을 하는 거야. 회사에서는 후계자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이사회에서 제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후계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수진에게 물려줄 생각입니다. 이사들이 놀랐습니다. 따님이 아직 경력이 짧지 않습니까? 경력보다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수진은 이 회사를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능력 있습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넌 이미 증명했잖아. 저는 천천히 경영권을 이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하나씩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직원들도 그녀를 신뢰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는 수진, 하은이와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하은이가 그네를 타며 깔깔 웃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낡은 옷을 입습니다. 회장이지만 저는 그냥 할아버지가 좋습니다. 아빠, 왜 진작 말 안 했어? 아빠가 회장인 거. 수진이 문득 물었습니다. 내가 날 사랑하게 만들고 싶었어. 돈이 아니라 아빠로서. 수진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편이었어.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30년간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일들을 돌아봅니다. 만약 제가 처음부터 회장이라고 밝혔다면 어땠을까요? 민주는 저를 존중했을까요? 아마도 겉으로는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진심은 아니었겠죠. 돈과 권력 때문에 고개를 숙였을 뿐. 그래서 저는 숨겼습니다.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침묵은 미덕이 아니라 때로는 비겁함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선 용기가 필요합니다. 숨기는 용기가 아니라 드러내는 용기 말입니다. 제가 더 일찍 정체를 밝혔다면 수진이 덜 다쳤을까요? 하은이가 더 안전했을까요? 그 질문은 평생 제 마음에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그리고 앞으로입니다. 민준의 사건 이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저는 노인학대 예방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침묵하는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직접 나서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게 용기입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는 언제 와요? 저는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하은아, 아빠는 지금 자기가 한 일을 반성하고 있어. 아빠가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일을 한 거야.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어.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아직 어려서 다행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올바르게 자라면 됩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막걸리가 얼굴에 쏟아지던 순간, 주변 사람들이 웃던 순간, 아무도 저를 막아주지 않던 그 순간. 하지만 그 순간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습니다.
그날의 굴욕이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참고 계신 건 없으신가요? 가족에게, 직장에서, 관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가요? 침묵이 미덕이라고 배웠을지 모릅니다. 참는 게 어른스러운 거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 그게 진짜 용기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게 진짜 강함입니다. 저는 70세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늦었지만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힘이 됐다면 구독과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용기 있는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침묵을 끝낼 용기, 당신도 가지고 계십니다.